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이번 주 안에 결론 내기는 힘들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예정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날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최광욱 의원을 상대로 윤리심판원, 김회재 윤리심판원이 최광욱 의원과 관련된 결론을 유보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과연 최광욱 의원이 법사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90도, 90도. 오늘 동아일보 4민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90도 어떤 뉴스일까요? 여당의 비대위가 90도 사과로 첫 시작을 했습니다. 첫발된 날 이준석 혁신위 존폐를 두고 충돌을 빚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열은 필패다. 그 이유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도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를 흔들지 말라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의 첫 내용이다라고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주 내에 가처분 결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전망은 다음 주 초반에 법원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윤핵검. 윤핵검. 신조어인가요? 한국일보입니다. 검찰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은 윤심이다. 검수완박 대응 중립성은 과제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죠. 윤 대통령 검찰총장 때 보좌했던 특수통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을 겪은 이력도 있습니다. 한편에선 법무검찰 고위직이 모두 다 친윤계가 독식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슬림화. 슬림화. 날도 더워지면서 요즘 다이어트 열풍인데 대통령실 슬림화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없었던 정책실장 이름 바꿔 부활, 대통령실은 슬림화는 계속된다라고 하지만 수석은 확대되는 모양입니다. 정책기획수석 신설될 것 같아요. 이러면 6수석 체제로 바뀌게 되죠. 슬림화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필요한 개편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 김은혜 홍보 수석 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동아일보 보도 후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서초도.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안정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강남 집값은 중앙일보입니다. 서초까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거품이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값 3년 반 만에 25개구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휴가철인데다가 폭우로 거래까지 한산한 영향도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 천하람 혁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하장 김영주 전 의원, 민주당의 대표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의 결론을 두고 고민하는 모양입니다. 이번 주에 결론 내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초엔 늦어도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더 세진 준스톤의 입. 그의 운명은 다음 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현까지 빌려가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속았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인식하기로는 굉장히 이제 좀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고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김병미 대변인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현 아닙니까? 2008년도죠.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나서 18대 총선에 대한 공천이 있었고 당시 친이 친박 개파 갈등이 첨예화됐을 때 공천 학살이라 불리는 공천 결과 이후에 저 같은 표현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시종일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제는 박 전 대통령의 얘기까지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대구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원조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까? 원조.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를 보며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2012년 비상대책위원회 발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2012년 비대위 발탁되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계속 얘기했는데 나중에 훗날 박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 소위 정치적 배신이다 아니다 논란이 일었죠. 평행이론처럼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처럼 보이다가 본인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자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게 되니 이 정치적 신뢰, 신의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본심인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말을 조금 아끼는 게 이준석 전 대표 본인 스스로를 깎아먹는 일을 좀 줄이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병미 전 대변인의 지적이 흥미로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등을 돌리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등을 돌렸다. 이준석 전 대표가 라는 비판의 말씀이에요. 천하람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권에서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해관으로 좀 분류가 돼요. 아니 뭐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옳은 주장을 할 때는 또 뭐 동의하고 또 그러니까. 잘못된 주장을 하면 당연히 반대하고 비판도 하고 하는데 제가 뭐 굳이 뭐 자리 받으려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워딩을 차용해서 쓴 것은 본인 역시도 여당 내 야당 그 중에서도 자신이 여당 내 야당의 리더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워딩인 것 같고요. 아, 여당 내의 야당.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뭐 배신 이런 얘기도 하셨고 물론 우리 정치에서 신의가 중요하죠. 그런데 정치인이 가장 신의를 가져야 할 대상은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든 야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작정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여당 내의 인사도 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지는 행보를 할 때는 가감없이 비판할 수 있는 문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탈피의 한 모습이라고 보고요. 예. 그걸 가지고 뭔가 본인이 함께 일했던 대통령을 배신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당은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을 때도 배신조차 못해야 된다는 얘기냐.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했을 때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아유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 돕고 싶지만 조국 장관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게 과연 배신의 정치일 것인가? 저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도 민주당 정부가 연장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든 것을 저는 배신이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은 것 같다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한 지점은 통 큰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어서 뜨겁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또 다른 청년 정치인이 청년 정치인을 비판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는 선당우사라는 숭고한 단어 앞에서 내로남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알리지 못하고 헌신했던 다른 수많은 청년들 앞에서 우리가 감히 선당우사를 했다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이준석 전 대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려운 길 대신 쉬운 길만 걸으며 체급을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팬덤을 무기 삼아서 내가 이 정부를 실패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조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김병민 대변인님, 지금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의 이준석 대표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였을 때 이준석은 어디 있었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이준석 전 대표가 2번의 보이콧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과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무를 이제 거부하고 보이콧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밖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많은 언론에 출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선대위에 대한 맹혹한 비판들이 있어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러다 진짜 정권 교체 되는 거야 라는 걱정과 위기가 있었을 때고, 아마 장해찬 이사장이 저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때도 새벽에 SNS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글을 올렸거든요. 예. 그때는 뭐 준석이 형 이러지 마요 이런 식의 아마 내용이었던 거로 준석이 형 이러지 마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둘이 약간 티키타카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연일 정치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XX 저 XX 양두구육, 사실 기존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해괴한 단어들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고언도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박순희 교육부 장관 문제가 아까 비유했던 조국 전 장관의 문제랑 동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많은 과정들은 과연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정치 전반에 대한 권력 다툼, 뭔가에 대한 세력에 대한 힘겨루기,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려가지 않을 때 언제든지 더 세게 대통령을 향해 공격할 수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런 지점에서 아마 장해찬 이사장이 보기엔 대통령 선거 때 청년 몫을 담당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에 있는 청년의 목소리가 이준석 전 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한테 좀 그만하고 형 이제 뭐 싸울 게 있으면 나랑 싸우자. 아마 이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국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지켜보시기에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무척이나 마음이 아프고 신속하게 좀 청년들의 정치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즉시 반응합니다. 즉각적인 반격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젊은 세대 찾아서 날 보고 찍었는지 널 보고 찍었는지 그 비율 보면 될 일이다. 이게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면서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댓글 달았어요. 그래 예찬아, 그렇게 해서 네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응원할게. 형님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한 번쯤 고민해보세요. 앞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을 보면 대통령 당선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날 보고 찍었겠니, 널 보고 찍겠니, 이 말이 상당히 굉장히 좀 유치찬란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더 유명하지.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준석은 어디 갔었냐. 이준석이 막 도망갔다고 해서 장해찬 보고 사람이 몰려 있는 건 아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비판하는 건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 좀 어른들이 좀 비겁하다고 봐요. 어른들이 다른 청년을 내세워서 청년들끼리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미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께서는 말하자면 뭐 장예찬, 또 뭐 무슨 강기훈, 거기에 이름 나와 있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준석과 다른 청년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미 파국은 예정돼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안타깝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장예찬 이분이 지금 이제 뭐 청년 뭐 캠프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성공후사 얘기하기 어려워요. 전리품을 가져갔잖아요. 어찌됐든 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갔다. 공익재단의 이사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청년재단이 청년들 취업시키는 겁니다. 창업하는 데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다시 공익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정치 일선에서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이 결국 청년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분열적이고 결국 연령 차별적인 자기 분열의 어떤 그 장애 요인을 하나 더 만드는데 불과한 겁니다. 제발 국민의힘에 있는 젊은이들 또 혹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끼리 편가르게 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미래는 여전히 청년들의 몫이고 그런 예. 의미에서 그 기득권층들 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끼리 투입시켜서 싸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말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널 보고 찍었니? 날 보고 찍었니라는 질문 수준이 집권 여당 청년 정치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비춰진다는 건 매우 유감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널 보고 찍었겠니? 날 보고 찍었겠니? 안타깝습니다. 법원이 장기전을 가려는 걸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이번 주 내에 결론 내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중한 사건 검토 위에 상당한 시간 소요, 이번 주 내로 결정이 어렵다라고 남부지방법원은 밝혔고요. 지난 16일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전국이동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황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건 기각된다, 확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제 절차상 문제를 고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면 어떻게 하고 하는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라 확신한다. 인용을 가정한 답변도 할 필요 없다라고 확신에 찬 답변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전용기 의원님? 참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인용 듭니다. 네. 아니면 기각? 그러니까 인용될 것과 뭐 인용인지 기각인지 이런 얘기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을 함부로 할수 정도로 없다? 정말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정치,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입법권의 영역인 정치를 지금 어떻게든 사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 국민의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수사 기소권 분리 때도 이것을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해서 갖고 갔던 부분도 있는데, 국민의힘 당시에 있는 당 중간에 있는 내용조차 사법권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이것을 평가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삼권 분립을 원칙을 명확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치의 볼 문제는 수밖에 없는 정치의 영역에서 상황입니다. 풀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통령과의 이준석 대표, 전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까지, 그리고 대통령이 혹시나 본인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윤핵관이라고 하는 대리인들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측면을 이준석 대표가 결국 다시 사법권의 판단의 영역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도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치의 영역은 본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안 되면 윤핵관한테라도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것이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나가서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되는데, 이것을 사실 삼권 분립의 대원칙조차 무시하고 당의 내용도 사법권으로 가지고 가는 것조차
저는 잘못된 행동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각이다, 인용이다 이런 논평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의 분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전대 출마를 시사하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 전당대회 때도 1등하고 계신 분 답이 없어서 내가 나간 거다. 당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 나오길 바라고 안 되면 또 나가야. 전당대회는 원 임기 끝나는 내년 6월 치러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경찰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참고인에 대한 마지막 조사가 이루어졌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18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6차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추가로 김 대표 조사할 계획은 없다. 조사 결과 검토 뒤 이준석 전 대표의 소환 여부를 정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천하람 위원님 변호사시잖아요. 네. 그 경찰이 김성진 씨 쪽에 대해서 조사는 다 끝났다. 네.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소환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군요. 그렇죠.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김성진 그 대표의 얘기 자체로 죄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완료된 게 명확하다거나 하면 안 부르거나 서면 조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김성진 대표에 대해서 6차 참고인 조사까지 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니 아니니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또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니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면은 이준석 대표를 한두 번 정도는 불러서 그 확인을 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얼마든지 응하겠다, 빨리 결정 좀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환 조사에도 응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 경찰 수사 결과가 좀 조속히 나와야 하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당대표가 징계받은 근본적인 원인은 윤핵관과의 갈등, 비대위가 적합하냐 아니냐 이 문제가 전혀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성상납을 받았는지 아닌지, 무고한지 아니면 진짜 혐의가 있는지, 그리고 측근인 김철근 실장이 그 바쁜 대선 기간 중에 가서 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약정해준 연유가 무엇인지, 이준석 전 대표 주장대로 나는 진짜 몰랐는지 알고서 교사를 했는지 이런 걸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솔직하고 담백하게 많은 응답들이 나오기를 지켜봤던 분들도 계셨지만 본인에 대한 이슈에서는 사실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리위 징계는 벌어졌고 여기에 대한 입증 과정들 또 정치의 영역과는 별개로 사법적 영역에서 빠르게 좀 조사를 끝내줘야 이준석 전 대표가 결백하다면 그 결백을 입증할 것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저게 만약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이 전 대표가 아까 꺼집어냈던 발언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 지나고 나서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런 얘기를 만약 저 내용들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구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저 뉴스를 보면서 해야 될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경찰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경찰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법사위,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검수안박과 또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은 내가 필요하다면 10번이고 나가서 변론하겠다라는 자신감을, 한 장관이 굉장한 자신감을 또 보였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0번까지는 나갈 필요 없지 않나요? 2번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보된 최강욱 결론. 검찰총장은 한동훈 장관의 동기가 내정이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어제 검수안박과 한 장관의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장면 직접 보시죠. 검수안박법 시행일이 이제 9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9월 27일 날 공개 변론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만큼 심리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라면
적어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9월 10일 전에 함으로써 이 법이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권익 침해를 막아주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심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사건이 들어와서 심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려서 수사권을 확대하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사법적인 어떤 통제 기준, 이런 어떤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서로 권한이 침범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국가 활동은 헌법을 기준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선 변론 10번이고 나가겠다. 다음 달 27일. 야, 이게 흥미로운데.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법무부와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공개 변론을 합니다. 권한쟁의 심판 때문이죠. 자,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실력이 좋은지, 이걸 비판하는 대한민국 법무부를 대표해서 한동훈 장관이 실력이 좋은지가 딱 다음 달 27일에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잖아요.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한 장관, 권한쟁의 심판은 위헌적 법률이 통과 시행돼 범죄가 활개치고 국민이 피해보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효율적인 설명이 위해 필요하다면 10번이고 나가겠다. 야, 이거 뭐 엄청난 자신감이거든요. 10번이고 나가겠다. 10번까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나가겠다. 한 장관의 지난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듭 한 장관은 본인이 직접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그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청구에 이른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변론에 출석하실 예정이십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나가서 듣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이 한동훈 장관이라면 다음 달 공개 변론에서 어떻게 변론하겠습니까? 일단 절차와 내용, 아까 한동훈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와 내용 모두가 다 문제가 많아요. 사실 절차 우리 공국민들 다 아십니다만은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이게 국회가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어지간하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합니다. 삼권 분립 당연히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 그대로 어지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안건조정위원회 뭐 온갖 이 국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기 위한 여러 절차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스스로 국회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다. 아, 이건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헌법이나 아니면 국회 입법 절차, 국회법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봤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제일 첫 포문은 바로 그 꼼수 탈당 지적이다. 저도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10번까지 안 나가도 될 겁니다. 한동훈 장관 정도 실력이라면 한 번만 나가도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의 이 내용 부분입니다. 내용도 지적할 게 굉장히 많지만 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보완책도 안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못 받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범죄 피해를 목격한 분들이나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발을 했는데 경찰 수사가 조금 미진해서 범죄를 못 밝혀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인은 어떠한 이의 신청도 못 하도록 해놨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범죄자들 살판나게 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은 과연 이런 입법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의도에서 아까 한동훈 장관이 10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와 내용 모두에 대해서 내가 아주 디테일하게 다투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용기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대표해서 변론에 나간다면 지금 천하람 한동훈 장관 자신감 보이고 있어요. 10번이고 필요하면 나가겠다. 위장 탈당. 네. 원래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의 헌법의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입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영배 의원을 두고 꼼수 탈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민영배 의원도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입법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뜻이 맞지 않고 분명히 이 수사규정 분리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으로 하나의 헌법기관의 판단으로 본인이 탈당한 걸 두고 이걸 꼼수 탈당하기로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 그리고 꼼수 탈당이라면 이미 복당을 했었거나 복당에 대한 논의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민영배 지금 복당 안 하지 않았냐? 복당도 하지 않았고요. 사실 복당에 대한 논의도 민주당에서는 한 바가 없습니다. 뭐 일부 인사들이 복당을 시켜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의 입당 그리고 꼼수 탈당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국민 감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저는 당의 대부분의 주류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꼼수 탈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의 헌법기관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의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민주당의 실력이냐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의 실력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것은 삼권 분립의 대원칙 속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뭐 꼼수 탈당이다, 뭐 절차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우리는 그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합의로 만들어진 그 법안이었던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합의. 권성동 원내대표 혼자가 했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사퇴함으로써 이 합의가 뭐 무마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100명이 넘는 의원들과 함께 의원총회를 열었고 그 100명의 헌법기관들이 모여서 이 법은 통과시킬 수 있다. 박병석 중재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의결해서 사인을 한 겁니다. 이것을 두고 민주당이 독주해서 입법을 했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권성동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던 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는 국민의힘에서도 합의했던 것이고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주장한다지만 이것은 이미 입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좌장으로서 양쪽에 엑스맨들이 한 명씩 있네요. 보니까 민영배, 권성동. 엑스맨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이제 그 정치적 이면을 들여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하나의 자그마한 변수들이 크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네요. 실제로 이 법은 지금 이제 드러나듯이 검수완박에 실패한 법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자기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한동훈 장관은 이 법이 사실은 그래도 입법권을 가지고 등으로 돼 있음으로써 다 할 수 있는 법인데 결코 검찰이 봐더라도 다 할 수 있는 법이에요. 나쁜 법이 아닌데도 지금 하듯이 정치적으로 검수완박으로 밀어붙이면서 위헌이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법적 테두리 안에 시행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가지 길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위헌이면 실제로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대응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본인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보면은 뭐 그야말로 조폭 뭐부터까지 마약까지는 좋지만 그 뭡니까 다른 사람 뭐 스토킹까지 그거는 또 본인이 더 오버하는 거거든요. 검수완박의 그 법안은 완전히 법이라고 아니고 위헌이라고 보면서 추가하는데 이런 것은 실제로 보면 또 기본적인 최소한의 말하자면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자기 모순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지금 민주당에 계속 일관된 반박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해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 합의됐던 내용이 바로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서의 등이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에서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 이 판단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극한 반발들이 또 그 이후 당원들 등이 문제 제기에 부딪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몇 번이나 고개를 떨구고 숙였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치력에 대한 문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걸 합의로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그럼 합의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거면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폭넓게 시행령이 위임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만든 시행령을 비판하지나 말든가. 아, 오히려 그럼 민주당 비판하지 말아야지. 왜 비판하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김형주 좌장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 서로가 모순된 지적들을 가지고 두 개를 다 잡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처럼 비춰지는데 의견 타당한 지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떻게 판단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법사위에서 최광욱 의원의 자격 시비가 이렇습니다. 법사위원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당에서는 저분은 자격 없다, 야당에서는 자격 있다. 무슨 설전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 최광욱 의원은 형사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고요. 법사위 보임될 때부터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오늘 대법원의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겠고요. 왜 법사위에 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법사위에 지금 앉아있는 위원들 중에 피고인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가지고 표적을 삼아서 이지매를 계속하실 것인지, 언제까지 이러실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문제의식은 알겠습니다만 받아들이는 동료로서는 대단히 모욕적인 그런 발언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어서 가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최광욱 의원님께서는 법사위에 계시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고뇌를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광욱 의원은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중에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으로서 법원의 보고를 받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해 충돌이 아니냐라는 여당의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 제기는 사실 아닙니다. 어제도 결국 법사위에서 충돌을 했는데 그 내용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2017년 변호사 당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 확인서 발급 혐의 1, 2심에서 허위로 판단돼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만 남아있는데 그 대법원의 보고를 최광욱 의원이 법사위에서 떡하니 받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인 겁니다. 자, 사실 이러면 본인이 기피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 민주당에서 소속된 정당에서 살짝 바꿔주거나 하는 게 그동안 국회에서 관례 아닌 관례이긴 했습니다만, 자, 이 건과 같은 경우는 뭐 최광욱 의원이 워낙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최광욱 의원은 법사위에 있는 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에 대해서 최광욱 의원은 집단 따돌립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물론 규정은 없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뻔뻔해지는 건가? 뭔가 관례나 전례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대법원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요, 국회의원이 잘나서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 대표로서 대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고를 받을 만한 사람이 좀 국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면 좋잖아요. 아니,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고심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단론할 수는 없는 거지만,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고 2심에서까지 유죄로 확정돼서 대법원에 올라간 사람을 굳이 대법원의 업무 보고를 받는 국민의 대표로 내세워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의 의원이 최강욱 의원 한 명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70여 명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저는 좀 답답하고요. 이게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게 확실해 보이는데, 뭐 대선 저도 지선 선대위원장 할 수 있고, 뭐 지선 저도 당대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전례는 필요 없다, 뭐 내가 자숙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당 문화가 점점 뿌리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김명민 대변인. 이해 충돌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 천하람 변호사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저 자리에 지키고 앉아있다면 목적은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법사위에서 집권당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화력이 있는 경우. 또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봤듯이 한국 3M 운운하면서 최강욱 의원의 시력을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전략이 있는 정당인가? 도덕성도 잃어버리고 실력도 없고 명분도 잃고 왜 저렇게 계속 이와 같은 인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번쯤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력도 없고 도덕성도 없지 않냐? 강한 공격인데 전용기 의원님, 왜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여야만 합니까? 최강욱 의원이 꼭 법사위여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사실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측면이에요. 지금 최강욱 의원이 그래도 법무부의 생태라든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그 앞전에 뭐 실수를 했던 것도 사실로서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두둔하고 싶거나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사실 법사위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그리고 때로는 선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될 건데요. 저희가 원래 기소와 관련돼서도 법무부에 우려하는 지점은 뭐냐면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부심이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은 법사위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치면, 누군가 법무부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고 법무부를 견제할 사람을 보내놨는데 이 사람이 무자비한 기소권 남발로 인해서 또다시 피의자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도 법사위에서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기소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도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발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당헌 80조도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해당 측면에서도 보면은 법무부가 불편하면 기소해버리거나 피의자를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법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어폐가 조금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한 공세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의혹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를 요구했었던 바 있는데 결국 뒤늦은 징계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재심에서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미 여성 당직자와 보좌관들은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다 민주윤리심판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정은 기일 연기, 계속 심사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최강욱 의원이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제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서 조항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기일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자, 충분히 소명 자료를 줄 시간을 주는 것은 상식적인데, 이 건을 생각해 보면 최강욱 의원은 이 옛날 우리의 추억의 놀이, 짤짜리를 얘기했다. 홀짝 이거다 라고 했는데, 그 발언을 들은 다른 남녀 당직자나 보좌관, 동료는 이 짤짜리가 아니다 라고 이미 얘기한 상황이에요. 사안이 굉장히 좀 심플해 보이는 사안 같은데,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내 발언이 짤짤이었다라는 추가 자료를 소명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하고 의학자들하고 같이 언어학자. 나의 구강 구조가 이래서 나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들린다. 예. 이런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충분히 소명 기회를 이 정도 시간이면 법의학자라든지 언어학자를 통해서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 윤리위 징계도 늦었고 거기에 또 재심까지 됐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또 소명 기회를 또 준다는 것은 당에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본질을 조금 회피해 가려고 하는 저희가 있는 거 아닌가, 또다시 의심을 갖게 하는데, 그 질문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최강욱 의원을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유보하거나 징계하지 않으려 하는 건 아니냐라는 민주당 내의 지적이 있어요. 네. 그건 아닙니까? 만약 그게 있다면 여전히 민주당 전체가 또 윤리심판원조차도 당의 강성 몇몇 지지자들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뜻이 될 수고. 첫 징계 여부도 선거 이후로 억지로 밀어놨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법사위 가는 것도 저는 사실은 불만입니다. 예. 실제로 보면 법사위가 굉장히 쟁점이 많은 그 상임이라서 화면에 많이 보여지는데 최강욱이란 인물이 화면에 많이 나올수록 민주당은 손해거든요. 화면에 가장 안 나오는 상임위로 보임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검찰총장 내정자로 이원석 총장 내정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밖에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가 누구일까? 문정부 때 좌천한 경험도 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님 누굽니까? 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금 대검 차장,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는데 직무대리를 쭉 해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아니 검찰총장도 없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다 하는 것 아니야라고 얘기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과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협의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의 대상자가 아마 이원석 차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한동훈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요. 특수통 출신의 검사이기 때문에 과거 삼성 비자금 그리고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추미애 장관 때 좌천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특수통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전남 보성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호남 출신이어서 그동안 지역 안배가 너무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비판했는데 그런 측면의 안배 또 이런 내용들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보수적인 인사들이 보기에는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또 강하게 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으로 딱 상징지어지는 지난날 검사 시절 수사의 모습을 보면 이쪽 저쪽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국민 편에서 권력, 재벌 이런 쪽에 맞서 싸워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또 장관과 가까운 인사가 들어가서 친정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보다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인식을 좀 제대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김혜경 씨,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 변호사 선임 등 시간이 필요해서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경찰이 공소시효 전에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9월 9일로 알고 9월 있습니다. 9일입니다. 네. 김혜경 씨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변호인도 선임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은 지금 소환 조사도 지금 아직 안 됐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14일 남았는데 지금 이 사건 수사하실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아마 그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서울청장도 며칠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소환도 안 됐는데 그 안에 조사를 다 하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 자, 천하람 변호사님. 네. 공소시효가 있어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건 관련해서. 근데 그 14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혜경 씨 이 법인카드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어제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대선 과정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본인도 뭐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사과까지 하셨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환에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계시고 뭐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이재명 의원님 아는 변호사님 많으시잖아요. 왜 지금까지 이게 늦춰지는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벌써 출석을 요구한 지가 일주일이 다 돼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전당대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김혜경 씨께서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응하셔야 된다고 보고, 다만 14일이라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만약에 소환조사가 정말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겁니다. 이게 소환조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의 변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나오셔도 뭔가 하실 얘기가 없으셔서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경찰이 그러면 아까 김웅 의원의 문제 제기는 14일 안에 수사 다 해서 어떻게 기소하냐라는 건데, 처분을 기소할지 말지를 경찰청장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조사는 다 끝내놓고 마지막 김혜경 씨의 주장을 들어보기 위한 수순만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사실 보세요? 최종 확인 과정 정도만 남은 거죠. 그래요? 네. 게다가 14일 안에 검찰까지 넘겨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건을 쥐고 있을 시간은 사실은 한 열흘 남짓 정도만 남은 겁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어쨌든 10여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경찰 출석을 이재명 의원 측에서 늦춘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어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부러 늦추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 변호사 선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출석하는 과정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성실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요. 큰 문제 없이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혜경 씨가 지난 대선에 이 의혹과 관련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을 통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서 인정하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사과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실관계를 사과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응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수사와 감사 협조를 다하겠다,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기자의 질문은 저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였냐라는 거였는데 결국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때는 사과했지만 대선이 끝난 지금 이재명 의원 측은 본인에 대한 이 수사를 포함해서 마녀사냥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때는 부인이 사과를 했지만 뭐에 대한 사과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 도중에 결과를 내겠다는 부인의 이 수사와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과의 설전 중에서 이건 마녀사냥이다라고 해서 대선 때는 사과를 했는데, 물론 뭐에 대한 사과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말이 바뀌었고 이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요. 얼마 전에 법인카드 수사 관련된 참고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모른다라는 말로 또 일관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의원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어려울 정도의 인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지금도 그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확하게 모든 책임에 대한 연결고리는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에, 그리고 그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그 법인카드를 이용했다라고 내부 폭로, 고발, 공익제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의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들이 이제 이재명 의원 공인에게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좀 성실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 하는 건 선거법에 관한 것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 9월 9일까지로 정리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법인카드 유효과 함께 맞물려 있는 기타 범죄 등에 대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는 횡령 의혹이 있겠고요. 이게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앞으로의 수사들도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공소시효 때문에 경찰이 서두르고 있는 듯 보입니다만은,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막 했을 때가
그때 딱 보니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서둘러 기소부터 했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끝끝내 부인했지만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다 대법까지 유죄 판결이 났던 예를 지켜보게 되면 괜한 의구심을 가지고 또 국민들이 언론이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병임 대변인. 근데 김혜경 씨 입장은 사실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이재명 의원 측에서 뭐 다양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나는 모른다. 그리고 그 배모 씨 5급 공무원이 알아서 한 거다. 과잉 충선이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 사람이 다 한 거다라는 게 일관된 김혜경 씨 측, 이재명 의원 측의 입장 아닙니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늘 모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모른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접근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언론들이 이 문제를 확인해 보게 되면 모른다가 진짜 모를까라고 비춰지는 측면이 여러 개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장동 의혹에 관련돼서 구속돼 있는 유동규 씨. 근데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봐도 유동규 씨랑의 인간관계들은 끈끈하게 맺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또한 잘라내는 것처럼 보이고 마지막에 유동규 씨는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그 당시 수사가 들이닥치기 전에 휴대전화를 멀리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이 수사도 좀 지지부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튼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과 의혹 제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당내에서 나왔던 의혹들이 또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 좀 빼고 국민들이 다 걸려져 있는 부패 범죄에 관한 수사들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조사받고 검찰, 경찰은 중립적으로 좀 빠르게 수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의원과 또 김혜경 씨 측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의 입장을 다 소명하는 것이 또 본인들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의 주인공 살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입니다. 디스크 파열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검찰이 정경심 씨가 신청한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불어.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에 확정하고 수감 중인 정경심 씨. 지난 1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 사고로 하지마비 증상이 있다. 허리 디스크 마비로 수술을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 집행정지는 순수하게 의료적 관점으로 살펴보는데 의료 자문위원들 의견은 물론 다른 사례에 비춰봐도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라며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습니다. 형을 집행할 만큼 건강 상태가 나쁜 건 아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징역형의 집행정지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규정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이 해치거나 생명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노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 변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지금 보니까 천하람 변호사님, 이 모든 규정에도 다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게 검찰 주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규정, 건강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변호사고 형 집행정지 가끔 신청해 봅니다만은 잘 안 받아줍니다. 요즘은 이제 교정시설 내에서도 의료기관 같은 것들이 있고 정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게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에 다다랐을 때 도저히 내부 의료시설에서는 이게 케어가 안 될 때 거의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경심 교수, 저도 정확한 어떤 현재 건강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이제 형 집행정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의사분들도 계시고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거기서 봤을 때는 통상적인 예에 비춰봤을 때 형 집행정지를 허여할 정도 수준은 안 된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마음대로 막 이거를 불어, 기각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걸 한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정하거나 한동훈 장관이 그걸 결정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거기서 입장을 만약에 좀 바꿔놓고요. 우리가 민주당 지지층을 좀 달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거기 이제 위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정경심 교수님 좀 형집행정지 시켜주자.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법 앞에 평등에 바로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위원회에서 통상의 예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정경심 씨와 관련돼서 청하람 변호사님,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 상당히 좀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아내의 재판에 비해서. 공통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됐는데 남편은 느린 터진 겁니까? 저도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끼리 하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관, 판사들은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유일하게 믿는 게 다른 판사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재판에서 확정된 범죄 사실이 있다는 거는 그 관련 재판에서 당연히 유력한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만 한다면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뭔가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좀 재판을 지연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제가 재판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씨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조금 전 원색 비난을 곁들여 거부를 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방송 직전에 김여정의 입장이 나온 건데 이 원색적인 비난을 언제나처럼 곁들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여정은 원색적인 비난을 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리석음의 극치, 절대 상대 안 해줄 것이다. 비핵화 조치 취한다면 이라는 가정부터 잘못된 전제다. 판돈 더 내면 핵 어쩔 수 있다는 거 망상이다 라며 뭐 방송에서 차마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원색적인 비난까지 곁들였습니다.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엉망 같은 말을 듣고 앉아있자니 그쪽 동네 세상이 신기해 보일 따릅니다. 정녕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인물이 저 윤아무개밖에 없었는가 라며 김여정은 원색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데 김여정이 이준석계로 보이네요. 아, 친이준석계다. 이준석이 할 말을 거의 다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예, 인간 자체가 싫다. 농담입니다만. 농담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대한 구상.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당분간 현재의 김정은 체제가 갖고 있는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앞에 전제는 뭡니까? 나토 회의까지 갔고 또 한미 훈련을 더 강화하고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에 좀 그동안 한미 훈련을 거의 다 약화시켰던 부분을 복원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 정도 수준이 타당하다고 하는 시점으로 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저런 반응을 보이냐 하면 굉장히 에너지나 모든 면에서 지금 딸랑딸랑 하거든요. 거의 바닥입니다. 근데 남한에서 훈련을 하면 북한도 훈련을 하는 척은 해야 돼요. 고철 비행기를 띄워야 돼. 기름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고 내부는 내부적으로 말하면 그 충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로 걸렸다,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부 다 남한 정부 탓으로 돌리는 삐라 때문이다, 뭐 코로나도 뭐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얘기는 들을 가치도 없고 전략적 의미도 아무도 없는 얘기예요. 아, 저거는요? 네. 그렇지만 뒤로는 충분히 뭐 북유럽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미국과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통일부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미 부여를 잘 할 게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북한의 논평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하니까 너무 세잖아요. 인간 자체가 싫다는. 인간이 사랑해야지. 자기 당의 전 대표도 뭐 수도꼭지, 금꼭지 얘기하고 뭐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북한에서도 그걸 예. 저 정도 얘기는 옛날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 정도면 굉장히 양반인 거죠. 이 정도면 양반, 삶은 소대가리 말씀하시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한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아버지처럼 그럼 삼촌처럼 얼마나 잘해줬어요. 김여정이 나와서 또 문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는데 예. 저 정도는 양반인 거예요. 또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예. 삶은 소대가리에 비하면. 예. 인간이 싫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이면에는 봐주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삶은 소대가리보다는 그 인간 싫다가 낫다. 그럼요. 그걸 낫다고 봐야 될지 안 낫다고 봐야 될지 막 헷갈릴 정도인데.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 북한의 워딩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속 담대한 구상을 한번 하고 말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들어보시죠.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 담대한 구상은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이 이제 비핵화의 의지만 보여줘도 우리는 뭐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제안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전 김여정이 뭐 그 인간이 싫다, 자체가 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이에 대해서 뭐 전 정부에 대해서 했던 것보단 낫다라는 또 의견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미사일 탐지에 오류가 있었다라며 우리 합참의 발표를 비꼬았습니다. 자, 이거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군 당국 평남 온천군 일대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다라고 지난 17일에 밝혔는데 김여정이 조금 전에 참으로 안 됐지만 온천 아닌 안주다. 그러니까 막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끝으로 오라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거기서 안 쐈는데 발사 시간 지점 하나 제대로 못 밝히냐. 윤 정부 어떤 변명할지 궁금하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 어떻게 봐요? 네, 안보 공백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합참에서 미사일을 북한에서 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밝혀주고 국민들께 바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만 해당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김여정이 비판하고 비꼬는 행태를 우리가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 군이 지금 위치를 틀리게 파악했다는 거군요. 북한 말대로라면. 북한 말대로라면 지금 우리 군이 틀리게 파악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김여정 부부장의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저런 식으로 우리의 대통령을 욕하고 비꼬고 이런 모습은 정말로 잘못된 걸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우리 지금 정부도 우리 군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북한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디서 쐈는지도 틀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의 대응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1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보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2발을 쏜 것은 새벽이라는 거예요. 17일 새벽에 미사일을 쐈지만 우리 군은 오후 2시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왜 비판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할 따름인데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쐈던 것을 즉시 발표하지 않았다고 엄청난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새벽에 미사일을 그러니까 17일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에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늦게 발표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합리적 의심으로 왜 새벽에 쏜 미사일을 오후에 발표했을까라고 지켜보니까 17일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나 이 미사일 때문에 취임 기자회견이 무산되거나 또 다른 변수를 맞이하게 될까 봐 숨긴 것이 아니냐, 합참에서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북한에서 밝힌 것처럼 어디서 쐈는지도 우리 군이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용산으로 군 이전하면서 합참 의장실도 다 옮기고 군 사령탑에
사무실도 다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군 안보 공백이 없다라고 윤석열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보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고 시점조차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문에 늦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안보 공백이 실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 입장 나왔어요. 합참이 입장을 냈어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합참이 김여정 주장은 온천이 아니 안주라고 했는데 합참에서는 온천 맞다. 우리 합참이 김여정의 말을 재반박한 겁니다. 우리가 맞게 봤다. 오히려 북한 김여정이 기만 전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천에서 쏴놓고 안주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김여정이. 합참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합참 판단이 또 정확해 보이는데 전용기 의원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건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적인 북한 김여정의 말을 믿으십니까? 과거 대정부 질문에서 거칠게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 몰아붙이던 당시 야당의 질문에 이낙연 총리가 그런 방식으로 대답을 했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여당의 군대, 국민의힘의 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김여정이 여당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죠.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망발을 쏟아냈을 때 야당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지적하는 김여정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좀 국익의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싶고요.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북한에서 이런 미사일 쏘게 되면 미사일이라고도 얘기를 못하는 불상의 발사체를 쐈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슨 불상을 쐈다는 거냐, 무슨 발사체냐,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 못하고 단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 섞인 기조들이 뉴스에서 다뤘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분석은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워낙 적절하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워낙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8.15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관심이 없으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즉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내용에 대한 반응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2017년도 강대강 대치 국면들을 통해서 극한적인 상황까지 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그 장으로 나오고 싶은 북한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 뭔가 대결의 관점에서 꼭 전쟁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내용들을 당시 민주당이 세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내는 그 과정들이 수반되게 된다면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 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익의 관점에서 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할 때는 한국이 독자 제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 감행된다면 관여한 개인, 기업 등 우리만의 추가 독자 제재 대상 지정할 수 있다. 북한의 근본적 접근법, 행동 바꾸지 않는 한 대북 제재는 유지된다라고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손인규 의원. 네, 저는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군을 믿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군을 믿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미사일을 새벽에 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때문에 이 발표를 오후 2시로 늦춘 것이 아닌지, 이것이 바로 안보 공백이 아닌지 이것을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접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국회 법사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셨는데 어제 과방위에서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법사위에 이어 과방위도 뜨거워졌어요. 과방위에서 일어난 일, 심상치 않은 민주당의 80조 여진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방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방위 여야 멤버가 화려합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께서는 정청래는 방송을 모른다 그러는데 제가 방송인입니다. 17대 국회 때 언론 발전이 간사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외부에 나가서 폄하하시는데 본인은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까? 이 과방위가 특정인이 정의하자고 하면 정의하는 상임위가 아닙니다. 위원장이 다 운영합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49조를 따르면서 일 잘하는 과방위를 구현한다는 의사진행 반응하면 국회 선진법에 의해서 고발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정의 하나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고발해. 자, 권성동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고발하는 게 좋은데 정의 하나니까.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길게 연설을 하고 있고 정회를 요구하는데 고발하겠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천하람 변호사?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상임위 안에 소위를 구성을 합니다. 이제 의원들 좀 쪼개가지고 법안 심사는 누가 하고 이렇게 그 법안 심사 소위를 구성할 때 뭐 여당은 누가 들어가고 야당은 누가 들어가고 이런 협의를 하는데요. 보통 그게 이제 각 당의 간사들과 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정청래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인 내가 우리 위원회를 운영한다. 내가 임명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꾸리겠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표정 봐도 굉장히 좀 당황해하지 않습니까? 좀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하는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 뭔가 이 소위 구성에 관한 우리 국회의 관례를 다 무시하고 위원장 일방통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와서 조금 우리 정회해서 얘기 좀 하고 하자. 이렇게 가서 해야 되겠느냐.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죠. 정청래 의원이요? 지금 최고위원 선거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 선거나 최고위원들이 이제 상임위원장 맡는 겸직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고 뭐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 평상시 같으면 왜 정청래 의원이 그 여당 관사하고 협의를 안 하겠습니까?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회의 때 국민의힘 쪽에서 전혀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발이 되긴 됐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장은 독단적으로 운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촉진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 장면은 무슨 원활한 뭐 상임위보다는 개인의 어떤 정치적 홍보의 수단이 되고 있다. 저렇게 비판할 수 있고요. 실제로 아마 이번 그 국회에서 가장 과방위가 뜨거운 상임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초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조금 첫 단추부터 세게 서로 그립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야도 충돌했습니다. 말만 소통인 수박 소통이다. 그러자 양두구육 소통이다.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식의 이 상임위 진행이 될 것이라면 앞으로 정말 이 상임위 진행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여당의 의견 청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청취조차 하지 않고 문자 소통하시고 소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수박 소통입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식의 상임위 운영,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죠. 수박 소통 뭐 이런 말로 굉장히 폄하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국힘당은 양두구이식 소통하는 겁니까? 과방위가 상당히 좀 뜨거워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당원 청원 시스템에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 등을 포함해서 당원 80조 완전 삭제하라. 비대위가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 80조 완전 삭제 43,346명이 청원에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강력한 이 강경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에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80조를 완전히 삭제해야지 무슨 80조 사망을 고치고 앉아있냐? 거의 이런 불만입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지금 이 당원 80조 개정을 두고 벌어진 내홍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이에요? 네. 사실 이게 당원 8조 삭제 조항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준위 내에서도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살려놓고 국민회의에서 혹시나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조항이다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논란이 왜 나오냐면 사실 당원 80조가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대위 안대로 개정이 되더라도 어떠한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내 분란을 지속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느 측면에서는 맞는 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논의가 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가 지금 이미 입장을 밝혔고 이제는 당무위 중앙의 의결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시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80조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친명 강성 당원들 일각에서 문자 폭탄용이라며 비명계 의원 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해서 기사가 되고 있는데 당내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문자 메시지가 돌리고 있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점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비대위에서 80조 1항은 유지했지만 80조 3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윤리위가 아니라 당무위가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빠른 판단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은 것을 두고 사실상 여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이 강해졌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죠. 김기현 의원 역시 꼼수대왕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개딸들의 위세를 믿고 정당한 법 집행을 정치 탄압으로 몰아 이재명 사당화의 길을 열었다라고 비판했고요. 박정하 수석 대변인도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당대표가 의장되는 당무위에서 셀프 면제가 가능해졌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윤리심판원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재심 청구 들어갔는데 그거 하세월로 미루고 있는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윤리심판원도 아닌 당무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훨씬 더 뻔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국민의 여론을 이런 방식으로 무력화시키는 게 당원들의 뜻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아주 만약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처럼 이재명 의원 수사가 들어가고 기소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 의원 개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그쯤 되면 당무위원회를 통한 민주당 전체 리스크로 더 확산돼서 커질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왜 이런 위험 부담을 민주당에 떠안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사실 윤리심판원은 아까 뭐 최강욱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의 사법기관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당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당의 굉장히 중요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거든요. 게다가 당대표가 그 위원회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내가 위원장인데 제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당대표인데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이걸 당이 나를 감싸도록 만들고 싶겠죠. 뭐 이재명 의원이 뭐 선당 후사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당 후사 하신다면은 뭐 개항 가시고 그랬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전체적인 당의 리스크로 키울 수밖에 없는 형태로 왜 자꾸 가는지 저도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아까 이게 그 뭐 강성 지지층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이 80조 자체 삭제해야 된다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참 이 정치가 씁쓸하다면 씁쓸한 게 이분들도 아마 한 시점에는 친문이셨을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한 지지자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민주당 당원 80조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혁신으로 넣어놓은 그런 당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본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혁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지 이게 과연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혁신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